있습니다. 그래서 민주 자본주의, 민주 사회주의, 또 공산의 계획 경제 체제, 사회주의 계획 경제 체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앞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전에서 배웠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자, 정치. 어느 조직이든 정치가 없을 수 없죠. 여러분이 그 나중에 들어가는 회사 정치가 있습니다. 그 줄을 잘 서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군대를 가면 또 군대 안에서 또 줄을 잘 서야 되고, 그죠? 하여튼 이게 정치라는 것 자체가 꼭 정치가 국가에서 하는 국회의원이 하는 정치가 아니라 그 어떤 조직 내 어떤 묘한 분위기, 그것도 다 정치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사람이 어떤 그 힘을 통해 사람을 모으고 또 더 힘 있는 사람에 가서 붙고 하는 걸 보면 참 사람이라는 것 자체는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물도 마찬가지고 그런 걸 보면 정치 체제 하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사회 변화, 그 다음에 과학적 기술의 변화입니다. 과학적 기술의 변화, 어마무시하게 변화를 해왔습니다. 이 과학적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편리함은 있지만 또 그 과학적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게 취업이 안 되죠. 취업이 안 되는 이유가 과학이 너무 발달해서 사람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일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걸 넘어서려면 이제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력을 발휘하면 또 거기에 수요가 일어나서 그죠? 또 이제 직원이 많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근데 너무 외볼수록 한 부분 분야만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직업의 다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계속 그죠? 일자리 부분에서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도래를 시작해서 신소재까지 발전을 하는 사례고요. 전기기관에서 조립 라인, 컴퓨터, 인터넷까지 이제 4차 산업, 그죠? 4차 산업 아니니까 1차, 2차, 3차, 4차 산업입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발전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화 사회에서, 그죠? 이 컴퓨터의 정보화 사회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런 사회로 오는데 결국은 아이디어가 참 중요시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디어. 이제 아이디어를 중요시하는 이 아이디어를 넘어서는 게 이제 융합과 소통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가상현실, 가상공간. 그래서 많이 나오는 말로 플랫폼 시장이다. 플랫폼 시장이 뭡니까? 플랫폼 시장, 가상공간. 한마디로 얘기하면 컴퓨터 내에 있는 가상공간, 바로 유튜브가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겠죠. 블로그, 가상공간, 인터넷상에 있으니까요. 그런 공간에서 사업이 일어난다?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일본이 어떻게 보면 이 가상공간, 이 플랫폼 시장을 통해서 사업을 구축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일본이 사실 못 일어서고 있는 거거든요. 이 공간을 잘 활용하고 있는 게 바로 아마존이에요. 책을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바꾸면서 그 온라인의 책을 뿐만 아니라 모든 자동차부터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시장, 그죠? 사람이 많이 공간. 그래서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어떤 운영체제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그죠? 빌 게이츠. 그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보면 이 시장을 점유하는, 그죠? 근데 우리나라도 IT의 강국이고, 그죠? 엘빈 토플러가 김대중 대통령 때, 그죠? 우리가 꼭지로 쓸 예산을 전부 이렇게 케이블카에 다 썼잖아요. 컨설팅 받아가지고 엘빈 토플러한테.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가 이 IT 강국은 강국, 인터넷이 상당히 빨랐거든요. 근데 더 그런 시대에 맞춰서 이 가상 공간에서 사업을 일으키거나 인터넷 사업을 할 생각을 못했어요. 오로지 많이 빠져든 건 가상 공간에서 했던 게 게임 업체. 이 게임 업체가 판을 쳤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빨리 온라인 쇼핑몰이라든지 이런 걸 좀 크게 만들어냈었으면 삼성에서, 그죠? 반도체보다 더 훨씬 더 큰 시장인데 그러지 못한 점이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지금도 뭐 완전히 이어진 건 아니니까요. 아무튼 우리는 뭐 반도체가 됐든 뭐 조선소가 됐든 10년이 뒤쳐졌지만 다 따라잡았거든요. 다 따라잡았어요. 그런 걸로 보면 진짜 벤치마킹 하나는 끝내주게 잘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 아닌가
자, 그걸 지금 잘 따라오는 나라가 또 중국이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사회 변화가 다섯 번째 자연 환경의 변화. 어떻게 변화 왔습니까? 자연이 엄청나게 발전해 왔는데 자연 산업화 이전에는 사물의 본질적인 부분이 자연이었고 14세기에 궁극적으로 왜 사건이 발생했는지 설명을 하나의 어떤 근거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산업화 이후에 기술 발달, 물질이 문명이 팽배해지면서 자연도 사물의 물질적 세계를 의식한다. 자, 그래서 이렇게 토지를 많이 누가 소유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것도 부의 어떤 권력의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된 거죠. 그래서 주방부터 자연이라는 용어는 환경으로 대체된다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연 환경의 변화 보면 원시사회, 농경사회, 산업사회, 정보사회, 지식정보사회 이런 부분이 자연 환경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원초적인 역할을 한 거죠. 힘과 폭력으로 힘을 발휘했다면 토지가 넓고, 그죠? 노동력을 누가 많이 착취하느냐, 그죠? 갖고 있느냐, 또 여기서 공장이 많이 들었으면서 기술과 자본을 누가 많이 들고 있느냐, 이게 파워의 힘의 근원이지 않습니까? 이제는 정보를 누가 많이 소유하고 있느냐, 정보력의 싸움이고요. 이제 누가 많은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문명 이전, 1차, 2차 산업 이렇게 쭉 산업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블루 칼라, 화이트 칼라, 공장에서 뭐 생산하는 이런 석탄 생산하는 블루 칼라, 화이트 칼라, 어리스는 그다음에 골든 칼라. 골든 칼라, 왜 골든 칼라? 다이아몬드 칼라 이런 말 쓰는데요. 자, 골든 칼라의 의미가 뭐냐면 이 창의성이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금은 뭐 쓰임새도 많고 또 귀하기도 하고 금을 녹이면 다양한 또 만들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이트 컬러의 의미는 말 그대로 이제 넥타이 부대라는 어떤 인식이 강하고 사무적인 부분, 그죠? 머리를 쓰면서 앉아서 그런 부분이 많지만 이제 머리를 쓰는 걸 넘어서서 이제 완전 창조적인 아이디어로 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다이아몬드 컬러, 다이아몬드 색깔은 무슨 색깔입니까? 무색이죠, 무색. 무색은 모든 색을 다 흡수해서 그 색깔을 띠게 만들기 때문에 다이아몬드 컬러라는 말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인풋이 아웃풋이 되니까, 그죠? 토지, 노동, 자본, 기술, 정보 이런 걸 통해서 인풋이 되면 결국은 재화, 상품과 서비스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보력을 통해서, 지식을 통해서, 창의를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상품화시킨다 이렇게 보는데요. 결국은 우리가 이걸 좀 예담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놓고 보면 뭔가 그 지식의 어떤 그 체계 자체도 조금 더 현실성에 맞게끔 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원하는 게 있다면 그 원하는 상황에 맞게끔 좀 더 현실감 있게 상품과 서비스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면 부자 그러면 사실 부자 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왜 대학에서 부자에 대한 학문은 안 가르칩니까? 근데 유일하게 가르치는 대학이 있습니다. 어느 대학일까요? 울산대 안 가르칩니다. 서울대학교는 부자학이 있습니다. 경제관념에 대해서 부자에 대한 생활습관을 가르쳐요. 또 서울대학에 뭐가 있습니까? 행복연구소가 있어요. 행복에 대해서 강의를 합니다. 교양 과목이 있어요. 부럽죠. 울산대학도 만들어져야 됩니다. 행복도 만들어야 되고 부자학도 만들어져야 되고, 그죠? 그렇게만 더 현실성이 있잖아요. 그죠? 자, 모든 것이 연결되고 보다 전형적인 사회로 진화한다. 해서 다보스 포럼에서 이런 발표가 있었는데요. 제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이죠. 쭉 설명했고요. 대량 생산 정보 사회, 이제 4차 산업 말 그대로 지능과 정보를 포함한 IoT, 사물 인터넷, 클라우드, 그죠? 가상 공간의 저장, 빅데이터 분석 이런 걸 통해서 4차 산업이 국가의 어떤 경쟁력을 좌우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뭐 나라가 크고 작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미 글로벌화되었다는 것은 내가 어느 나라에 가서 땅을 사고 건물 짓고 다 할 수 있는 시대로 바뀌어간다는 겁니다. 아직 그렇게 못하는 나라가 있긴 하지만 그렇게밖에 개방할 수밖에 없어요. 개방해야만 국가가 살아남을 수 있고 그 국가가 살아남는 그 기업이 살아남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뭐죠?
미국 트럼프가 지금 어떻게 보면 예전과 다르게 이전과 다르게 세국 정책을 펼쳐서 선진국에 나가 있던 그 자국민의 그 회사들을 불러들였죠. 그리고 세금을 감면해주면서 그죠? 공장을 아주 그 땅을 싸게 빌려주고 이렇게 해서 공장을 짓게 하고 온갖 생산할 수 있게끔 만들었죠. 그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어느 정도 포괄적으로 선진국이 이 원자재가 싼 노동 임금이 싼 지역으로 가서 이렇게 막 이렇게 퍼뜨리지만 그래서 선진국이 손을 보는 부분이 있죠. 왜 이제 공장 자체를 그 자국 내에 짓지 않고 외국에 가서 지으면서 그 국민을 잘 살게 만드는 원초적인 어떤 역할을 하니까요. 그게 대표적인 중국 아닙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해서 또 다시 자국으로 다 불러들여서 자국 내에서 성장해서 윈윈할 수 있고 뭐 서로가 상생해서 공생해서 잘 산다. 그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나중에는 다시 또 이게 보편화됩니다. 그러면 또 다시 또 글로벌화 되게 돼 있거든요. 그 시대 흐름상 그게 하나의 목표들은 간 거지. 이 세상을 글로벌 사회에서 개방하지 않고 딱 이렇게 틀 안에서 맞춰서 자족한다? 자생력을 갖는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있을 수도 없고요. 하여튼 그게 다 맞는 건 아닌 거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어느 정도 순간에 업무의 효과, 성과는 나오겠지만 그게 지속될 수는 없다는 거. 정답은 아니라는 거. 그죠? 자, 아무튼 모르겠습니다.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자, 그 다음에 이데올로기 개념입니다. 이제 다른 개념이네요. 이데올로기가 뭡니까? 그 사회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떤 의식체계, 사상체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회 환경에서 복잡하게 존재하는 각 개체들에서 함유되어 있는 가치관, 관념, 여러분도 생각, 가치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원적으로 추구하는 가치나 관념에 대해서 실현하고자 하는 수단적인 요소들도 내포하고 있다. 이데올로기. 그래서 사회 이데올로기랍니다. 그 사회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다 사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를 구성하고 인간 공동의 가치나 신념 추구다. 그래서 사회 목적이나 이상에 대한 바람직한 신념 추구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졸업을 해서 취업을 하면 여러분이 맞벌이를 거의 100% 다 할 겁니다. 거의 대부분 할 거예요. 안 하는 사람 100% 없을 겁니다. 저는 제가 취업을 해서 할 때 와이프가 다 집에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저 혼자 보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나간 지가 얼마 안 되지 않았지만 제가 외벌이를 다 벌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제가 그러고 싶었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그런 그 체계가 집에서 와이프는 아이들을 보고 아이들을 키우면서 케어하고 그게 맞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세계가 어떻습니까? 지금의 어떤 관념 이데올로기는 사회 이데올로기는 와이프가 집에서 일을 안 하고 있다? 노동력의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의 인력의 낭비다. 이렇게 생각하는 개념이 많죠. 그게 사회 이데올로기적인 관념에서 바뀐 겁니다. 그죠? 시대가 바뀐 거죠. 그리고 원룸 살면서 벤츠, BMW를 몰고 우리는 내 세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죠? 집이 먼저고 집을 먼저 사고 나서 그 다음에 차를 사든 뭘 사야지 이라는 생각인데 요즘 젊은 세대는 원룸 살고 그죠? 집이 없어도 1,000만 원짜리 1,000만 원입니까? 1억짜리 차를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시대적인 사회적인 이데올로기 변화죠. 네. 그렇지만 아직까지 그렇게 해서 잘 사는 사람 못 봤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시대 부분이 돈이 있어서 어느 정도 여유가 될 때 해외여행을 간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면 시대적인 변화를 통해서 여유가 될 때는 못 가니까 젊을 때라도 많이 해외여행을 가자라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 주변에 봤어요. 주변에 이제 젊은 세대들을 이렇게 보면 나이 이제 아이가 뭐 7살 될 때인데 해외여행을 10번, 20번 갔다 온 데가 참 많아요. 저 나이 그죠? 이제 50대라고 보고 있는데 이런 나이에 그죠? 해외여행을 가고 하는 분이 이제 좀 여유될 때 간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제 30대 초반인데 해외여행을 10번, 20번 간다? 집은 있을까요? 대출 다 갚았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은 즐기고 보는 거죠. 이게 시대적인 어떤 이데올로기 사상에서 차이가 나는 거죠. 그게 잘못됐다가 아니라 그렇게 변화가 되고 있다. 변화가 되고 있으면 거기에 시대에 못 맞춰가면 그 사람이 오히려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낙인 찍힐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예.
그런 부분에서 시대 이데올로기의 적인 측면입니다. 자, 시대 이데올로기는 책에서 세 가지를 크게 다루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체제, 다원주의 체제, 민주주의 체제. 자, 그래서 자본주의는 경제적인 측면이고 다원주의는 사회적인 측면이고 정치적 측면 민주주의입니다. 자, 책에서는 이 두 가지만 좀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이데올로기적인 개념에서 세 가지 쓰시오 그러면 세 개를 쓸 수 있을 됩니다. 알겠죠? 자, 이데올로기 개념 주체 자본주의입니다. 자, 자본주의 주체는 바로 이제 기업을 운영하는 어떤 기업가가 주체가 되겠지만 전체적인 부분에서 보면 자본주의 벤천에서 상업자본주의, 산업자본주의, 독점자본주의, 수정자본주의, 신자유주의 이렇게 해서 넘어옵니다. 자, 각각을 한번 보면 상업자본주의에서 중산주의 정책으로 전개된 상업과 무역의 발달 시기다 이렇게 있습니다. 자, 상업자본주의의 문제점이 뭐가 있었냐면 유통 과정에서 비생산적인 활동으로 부를 축적해. 그러니까 원래 생산자가 그 제품을 생산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데 생산자가 워낙 그죠 힘을 못 쓰고 중간에 유통을 많이 시키는 사람이 부풀려서 100원에 생산했는데 이걸 500원에 팔고 100원에 생산했는데 이게 1000원에 팔아버리면 결국 유통 과정에서 원료를 독점하고 나중에는 생산자를 지배하는 이 유통자가 생산자를 지배하는 꼴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산업자본주의 때는 자본의 축적으로 기업 규모 확대, 시장이 넓어지면서 자본가의 권력에 집중되는 산업사회는 간의 수공업에서 공장제 수공업 형태로 바뀌면서 이제 공장제, 그죠? 말 그대로 자본가, 권력가의 힘에 의해서 자본을 이렇게 지주하는 상황이 되겠죠. 자, 그럼 독점 자본에 들어갑니다. 소수의 독점 기업이 지배 구조의 부의 편중 이익을 독점하게 된 거죠. 자, 이걸 그대로 보고 있겠습니까? 정부가 보겠죠.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공공의 이익과 사회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정부가 정책의 규제를 강하게 하게 된 거예요. 세금을 많이 내라. 그래서요. 복지 예산을 쓰겠다. 저소득층에 쓰겠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게 꼭 사회주의 같고 공산주의 같은 거예요. 아니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이런 걸 자율체계 아담 스미스는 모든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이게 가격이 책정되는데 국가가 개입해서 이걸 어떻게 하는 게 잘못되지 않냐 해서 신자유주의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 개입을 축소하고 자유방임 경제를 합니다. 그래서 자유방임을 너무 풀어준 거죠. 그죠? 그래서 부작용이 빈부의 격차가 일어나고 선진국과 후진국의 갈등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맞죠? 그래서 모든 게 다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되면 저게 나쁘고 저게 되면 이게 나쁘고 이게 되는 거니까 그래도 경제적인 자유가 있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계획경제체제에서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가 개혁해서 개인의 사유재산을 못 가지게 하는 것보다는 저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자, 그게 좋으면 북한 가야 되겠죠. 자, 그래서 자본주의 체제입니다. 사회 이데올로기 경제적 측면을 중심으로 형성되고요. 자, 자본주의 특징은 한번 객관식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이해하고 넘어갑시다. 자, 수요와 공급에 맞죠?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접점을 유기적으로 이동하면서 가치 변화가 일어난다. 그래서 수요가 많으면 그죠? 공급이 그죠? 인기가 많은 거고 공급이 많으면 수요가 인기가 많은 거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아무튼 자유시장 경제 주체에서 경제적 자유가 책임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자유지만 그에 따른 책임은 따른다. 뭐 부조리를 저지르고 윤리적 도덕적 어긋남이 있으면서 사회적 책임을 등한시하면서 이 온 대직 오염 다 시키고 수질 오염 다 시키면서 공장을 돌린다. 그건 안 되죠. 자유시장 경제체제 메커니즘상에서 순기능 경쟁을 낸다. 그래서 경쟁은 하되 그죠? 비리를 저지르거나 그죠? 한마디로 공정한 경쟁을 하는 걸 인정한다. 시장 원리에서 힘의 집중, 어느 특정의 힘에 쏠리는 건 인정하지 못하겠다. 매격한다. 그죠? 어느 특정 단체, 어느 특정의 어떤 기업의 힘에 의해서 모든 기업이 힘을 못 쓰는. 그죠? 우리나라는 조금 그런 게 좀 있어요. 대기업이 힘을 너무 썼는데 중소기업 중에서 뭐가 좀 잘 되는 업종이 있으면 대기업이 딱 와가지고 그걸 딱 이렇게 점치게 뿌리는 이런 법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뭡니까? 한 번은 우리가 지금은 이제 S마트가 조그만 홈플러스나
큰 이런 대형 롯데마트는 큰 거 말고 조그만 규모의 편의점보다는 큰 그런 S마트라고 하죠. SS마트 그런 규모의 마트가 잠시 보류된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대기업이 너무 잠식이 들어오니까 그죠? 그런 걸 너무 이렇게 묵법으로 막아놨었어요. 지금 다 풀려가지고 다 지금 버텨져 있지만 그래서 이 중간중간에 조그만 소규모의 슈퍼보다 크고 대형마트보다 작은 이런 규모의 상점들이 들어옴으로 해서 또 주고 나는 게 뭐냐면 대형마트가 이제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 대형마트로 많이 문을 닫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자유시장 경제체에서 경제 주체에 대한 공동체 정신을 추구하다. 마찬가지입니다. 자유시장 경제체제지만 공동체 정신, 서로 윈윈하자. 너와 사가 윈윈하고 그죠? 네, 저소득층도 좀 돌보고 그죠? 좀 이렇게 빈민에 있는 사람들을 좀 복지를 개선하고 이렇게 자본주의 국가를 지도하지만 빈익비 부익비 현상을 좀 예방하자. 자,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원주의 체제입니다. 다원주의가 왜 나왔냐 볼까요? 사회주의 부분에서 자, 21세기의 사회는 규모가 거대해지고 시스템 복잡해지고 전문화됩니다. 맞죠? 정보통신의 발달로 글로벌화 되었습니다. 맞죠? 이 인터넷이 휴대폰 안으로 안 들어왔다 생각하면 사실은 이렇게 빨리 정보가 보편화되지 않았을 텐데요. 보급화되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일원화되지 않고 다원화됐다. 그래서 앞서 우리 문화를 배웠지만 그 문화를 우리가 뭐 TV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다양하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여행을 가서 직접 체험을 통해서 우리나라 문화는 이게 별로 안 좋았는데 여기가 너무 좋다. 여기가 너무 안 좋았는데 우리나라 너무 좋다.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게 되죠. 문화가 다원화되는 겁니다. 그죠? 그런 것처럼 개념 자체가 이제는 한 사람이 맞다 틀리다 이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당신도 맞고 나도 맞고 이런 게 되는 거죠. 나도 맞고 당신도 맞고 당신도 틀린 부분이 있고 나도 틀린 부분이 있다. 이런 식의 어떤 개념 자체가 형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권력이 특정 조직이나 권력 집단이 집중되지 않고 조직 집단에 분산된다. 그래야 그죠? 삶의 어떤 그 부의 균형도 되고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원주의 사회의 특징을 보면 동태성이다. 끊임없이 변한다. 자, 그 유동성이 있다는 거고 집단 간의 갈등이 당연하죠. 서로가 힘 있는 사람이 누르고 그죠? 각과 을의 관계에서 누굴 이렇게 배척하는 게 아니라 집단 간에 서로 어떤 의견은 분쟁은 일어날 수 있어요. 나중에 조율을 하면 되니까 그 갈등은 많이 발생하겠죠. 다양성을 인정하고 의존적인 부분도 있겠죠. 그 다음에 권력의 분산.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권력을 분산시켜서 어느 합중이 집중적으로 잘 사는 그런 어떤 기업, 그런 개인, 그런 어떤 단체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다원주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장단점이 있겠죠. 자, 그래서 동일성과 다양성이 공존하는 사회인데요. 장점이 뭐냐면 개인이나 집단의 사회적 자유를 실현한다. 자, 사회의 의사결정에 대해 개선이 가능하고 구성원은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 그래서 개인마다 가지고 있는 국가마다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그 문화, 존엄성,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존엄성을 다 인정해 주는 거죠. 그래서 다원주의 단점이 뭐냐? 이익 추구의 과도한 집착으로 효율성을 저하시킬 수도 있다. 그래서 또 이렇게 해도 또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어요. 과도사회로 과도사회가 뭘까요? 알아둬야 자산, 군사력, 정치력, 영향력을 지닌 소수의 사회 구성원들에게 권력이 집중되어 되는 정부 또는 사회 그런 나라, 그런 어떤 걸 통해서 때로는 또 다시 힘이 분산이 되지 않고 하나에 집중되는 그죠? 과도사회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세계화입니다. 세계화. 자, 세계화 봅시다. 세계화의 배경입니다. 다자 간의 협상을 통하여 시장 개방, 신자유주의가 표방된 겁니다. 자, 우리나라가 땅 뽑아 먹을 거 없고요. 나올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인구는 그죠? 땅 대비 인구는 많은 편이죠. 자, 그렇다면 자,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게 뭐냐? 세계 글로벌 시장에 나가서 돈을 벌어오는 겁니다. 그죠? 글로벌 시장에 뛰어들어서
현지화시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자유주의를 시작하는데, 신자유주의 우리 배웠지 않습니까? 신자유주의가 되려면 정부의 개입이 없어요. 정부의 역할 축소와 세금 인하, 규제 완화를 통해서 기업 활동을 시장에 맡겨두는 부분이 자유시장이죠. 신자유주의 체제입니다. 근데 이제 이걸 이제 서로 분쟁을 하고 싸운 게 중국과 무역 갈등 아닙니까? 서로 중국의 힘이 너무 커진다 생각하니까 미국이 러시아의 어떤 그 힘이 커지는 걸 방지하는 것처럼 중국도 저래 놔뒀다가는 저게 나중에 삽바 싸움 하자고 한번 붙잡아 들 것 같은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중국을 어느 정도 제압을 하면서 세계적인 어떤 그 보안관 역할을 좀 더 탄탄히 하겠다는 미국의 어떤 역할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게 맞는 것 같지는 않지만 또 그게 어떤 안정화를 꾀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균형을 보면 중국이 너무 또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죠? 세계적인 어떤 부분에서 힘을 얻는 것보다 우리가 그래도 미국이 자본주의 자유시장 경제를 택하는 어떤 미국이 그래도 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물론 중국이 그렇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서 좀 우리가 팔이 안으로 굽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우방이니까 우리나라 보면 그래서 중국 눈치를 안 볼 수도 없고 수출은 해야 되니까 중국 눈치를 보긴 보지만 또 미국의 눈치를 또 정부에 따라 지금 사실 우리 미국하고 좀 약간 대치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문재인 대통령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얘기도 막 있고 그랬는데 그 전에 민주통합당이 들어섰을 때보다 조금 더 미국에 대한 좀 관계가 원활하지만 않죠. 박근혜 대통령 때보다는. 그 속에서 가장 안 좋은 게 일본이죠. 일본과 관계가 지금 제일 안 좋기 때문에 이게 이렇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일본에 수출하고 수입하는 이런 부분에서 갈등, 백색 국가 이러면서 배제시키는 이런 어떤 상황을 놓고 볼 때 이 세계화는 어느 정부가 들어서느냐에 따라 어느 쪽하고 친해질 수도 있고 어느 쪽하고 좀 배척될 수도 있고 막 이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세계화를 우리나라는 안 하면 먹고 살기 힘듭니다. 그죠? 그래서 세계화 배경 보면 복지국가 정책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 등장한 게 신자유주의. 복지국가 정책 실패가 뭔가 사회주의 공산주의 실패라는 거죠. 북한이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살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알죠? 네. 그 다음에 구소련의 붕괴, 그죠? 동서냉전으로 종식되면서 공산주의 이데올로기가 대조되면서 그죠? 세계화가 일어났죠. 그래서 서로 벽을 허물고 잘해보자 하면서 자유 관세 철폐, 그죠? 관세를 내리고 철폐하고 이런 부분에서 가트, 제네바 협정이라는 표현도 쓰죠. 가트 체결해서 더 나아가서 세계 무역기구 WTO를 체결하면서 각 나라별로 우리가 이 WTO 세계 무역기구 때문에 우리가 여러 나라하고 무역을 체결하면서 관세를 낮추면서 우리나라 자동차를 좀 사주시오. 당신네 포도를 수입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그죠? 생산되는 어떤 제품을 그죠? 반도체를 좀 사주시오. 당신 나라 쌀을 사주겠습니다. 하다 보니까 쌀도 많이 내려가고 안정화되고 이런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소를 사주세요. 소고기를 수입해주겠습니다. 미국이 소를 만지지 그죠? 소고기를 많이 수입해오는 조건으로 자동차를 수출하고 이런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소를 우리나라는 좀 많이 소고기를 그죠? 가격이 떨어진다고 해서 지금 한우하고 미국산 소고기하고 가격 차이 많이 나잖아요. 그래도 맞어? 우리나라 한우가 낫죠? 네. 아무튼 통신기술과 IT 산업의 발달입니다. 세계화를 가속화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통신기술과 IT 기술의 발달이 어떻게 보면 SNS의 발달을 일으켜서 모두가 그죠? 유비쿼터스 모든 것이 다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이 온라인에 접속할 수 있는 이 과정이 어떻게 보면 세계화를 지금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인터넷 따라서 보면 되잖아요. 이런 어떤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변화가 빠르지 않을 수가 없고 세상이 급변하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세계화의 변화 배경 보면 그래서 세계 개념 국제통화기금은 IMF죠. 그죠? 세계화를 재화 서비스, 금융 그리고 기술이 무제한으로 국경을 넘어 그래야 되는 걸 양이 전제되고 세계은행 제품 서비스, 은행은 제품 서비스, 자본뿐만 아니라 정보, 아이디어, 인적 자본의 세계적인 교류를 하게 되었다. 그래서 여기가 좀 잘 된다. 왜 잘 되느냐? 우리 좀 잘 되게 해달라. 우리나라가 좀 잘 살았다.
우리나라가 이제 한강에 기적 만들고 그 잘 살아보자 하면서 생활운동할 때 잘 살았지 않습니까? 그 정신을 막 인도에다가 아프리카에다가 이렇게 수출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서로가 잘된 대로 케이스를 이렇게 조직 문화를 보여주는 거죠. 교육 문화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덴마크 어떤 교육 문화를 우리가 또 가져와서 보고 벤치마킹하고 유대인의 교육 문화를 우리가 또 벤치마킹해서 또 잘 알고 하는 그런 부분도 많잖아요. 그죠? 자, 경제 주체를 이루고 있는 국가 수준, 기업 수준, 개인 수준을 강의적으로 하고 좀 좁게는 기업 경영에 제한된 제품 서비스 교육, 무역, 직접 투자, 자본의 이동을 행위로 봤습니다. 이 정도 이따 보면 되고요.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자, 세계화의 영향으로 자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영향을 놓고 보겠는데요. 자, 긍정적인 영향, 부정적인 영향 이렇게 놓고 본다면 자, 긍정적인 영향은 뭐가 있겠습니까? 자, 보면은 경제를 넘어서 경쟁을 통해 효율적으로 극대화한다. 자, 경계를 넘어 경쟁을 통해 한마디로 경계가 뭡니까? 관세상명이죠. 관세상명을 넘어서 서로 한번 같이 균등하게 경쟁해보자. 이게 이제 무역 관세를 철폐하는 거 아닙니까? 자동차 우리 거는 수출할 때는 그죠? 우리 자동차 수출할 때 관세상명이 낮았으면 좋겠고 외국에 들어올 때 우리 관세상명 높여서 못 들어오게 했으면 좋겠고 이게 사람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다른 나라도 다 그걸 원하고 있겠죠. 하지만 그죠? 그렇게 나한테만 이익이 되고 상대가 그죠? 손실이 간다면 누가 같이 무역 협상하겠습니까? 협상이라는 것 자체가 용어 자체가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전략과 전술을 쓰는 데서 시작되는 겁니다. 외골수로 가면 안 되죠. 제로섬 게임이 아닙니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최적의 배분을 통해 투자 활성화를 통하고 개발을 촉진한다. 최적의 배분을 통해 투자 활성화하고 개발을 촉진한다. 최적의 배분을 통해 투자를 활성화하고 한마디로 최적의 배분 우리가 투자 활성화를 개념을 촉발한다. 외국의 부동산에 투자하고 또 그에 대한 수익을 또 내고 그죠? 그 다음에 다양한 부분에서 교류, 세계화, 동화하고 그죠? 우리 뭐 음악이라든지 또 뭡니까 예술 어떤 다 교류하죠. 그다음 무역 장벽을 소멸시키기보다는 합리적인 경제 활동이 가능하다. 무역 장벽을 소멸시키기보다는 합리적인 어느 정도 이것만 절대 그죠? 못하겠다 하면 그걸 두고 이렇게 하겠죠. 자, 부정 측면 패권주의 뭡니까? 힘 있는 그런 어떤 권력 체계 나라 경제활동을 주도로 일부 국가의 주권이 침해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겠죠. 그래서 좀 만만하게 봐가지고 저 나라를 우리가 한번 확 잠식해가지고 우리가 한번 우리 문화를 확 보급시켜서 완전 우리나라화 시키자 이런 그죠.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을 가져가야 될 어떤 의식이나 체계가 그 서양 문물을 받아들임으로 해서 모든 것이 문화가 바뀌는 경우가 있죠. 그러다 보면 나중에 느끼는 게 우리 것이 좋은 것이 하는데 우리 것이 뭔지 모르는 거죠. 젊은 세대들이 커피 문화 우리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보면 차문화도 우리 게 아닌데 중국에서 들어온 것도 있지만 하여튼 우리 게 뭔가 그런 어떤 전통적인 부분도 어느 정도 가져가면서 그 민족성도 가져가면서 그 외국의 어떤 것도 좋은 것도 편리성을 받아들이는데 그게 완전히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 나라가 없어지는 건 똑같죠? 맞죠? 무차별적 개발을 고유의 언어와 같이 그래서 지금 이제 영어 그죠? 영어가 이제 글로벌 그죠? 공통 언어가 돼가지고 사실 어떻게 보면 영어를 못하면 되게 그죠?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또 우리나라 사람이 영어를 못하면 당연한 건데 그러면서 사람을 좀 이렇게 평가절하시키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죠. 맞죠? 그래서 심각하게 해석하고 민족 문화, 국가의 정체성, 그죠? 개인의 정체성도 싸그리 이렇게 보편주의로 가는 부분이 있겠고요. 극단적인 민족성, 종교적인 어떤 근본주의를 번성시켜 사회를 혼란시키는. 그래서 그 정도 보면 그죠? 종교가 너무도 신봉하다 보니까 종교 분쟁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종교는 내 종교가 좋으면 상대방의 종교도 좋은 거고 상대방의 종교를 서로 피해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해 존중해 줘야 되는데
우리 건 맞고 당신 건 틀렸다고 생각하면서 이게 침범을 하고 그 상대방의 종교를 없애려고 되기 때문에 종교 전쟁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많은 종교, 일반적인 종교 외에 많은 종교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하나의 어떤 주체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인 양 모든 걸 뭔가 진두지휘하고 있다면 그 어떤 종교가 됐든 그거는 저는 사이비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세계 선진국에 또 피해보고 선진국에 왜 피해를 봅니까? 아까 했지만 원재료가 인건비가 싼